졸리지 않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아마 제가 조금은 테크니컬한 것도 넣긴 했는데 가급적 그냥 큰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로는 지금 계속 아마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시리즈여서 그런 거 포함해서 좀 더 제가 AI 관점에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요 앞에는 스킵해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AI 및 딥러닝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사실은 AI가 2006년이 50주년이 되면서 1956년에 AI란 말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50년을 벌써 그게 다시 10년이 지났는데요. 뭐를 할 거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인간 수준의 AI. 그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General AI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Strong AI로 이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꼭 Strong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에 이제 지금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Deep Learning 내지는 더 나아가서 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련해서 해오고 있는 Deep Learning 계열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오고 있는 딥 하이퍼넷을 잠깐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성도가 아직 높은 연구는 아닌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의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인더스트리에 가까운 거라면은 사실은 저희가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거를 학습을 해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센서 데이터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이 사실은 많은 거를 잘하지만 처음 많이 잘한 건 텍스트 데이터 기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기는 하죠. 근데 아직 센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머신러닝 기술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머신러닝 관점에서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하면 지금의 머신러닝이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저희 같은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생들이 챌린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주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퓨처 AI에 대해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더 연구돼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사실은 인공지능을 한 1980년대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큰 붐이죠. 우리나라에 특히 알려진 거. 그때 대표하는 인공지능 단어라고 하면 아마도 전문가 시스템일 거예요.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그게 인더스트리에 실제로 쓰였고 한번 붐이 있었죠. 그 다음에 회사도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70년대, 80년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미 그때 한번 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란 말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얼터너티브로 뉴럴 넷, 제네틱 알고리즘, 퍼지 로직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좀 더 바이올로지를 흉내낸 인공지능 그러면서 사실은 AI가 사실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은 했는데 지금 와서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지만 그 사이 개발해온 기술이 사실은 머신러닝이었고요. 그 머신러닝이 저널이 처음 생긴 거는 1986년입니다. 이미 머신러닝이란 저널이 생긴 게. 그 다음에 2001년쯤 돼가지고 또 다른 머신러닝 저널이 생깁니다. JMLR 같은. 그래서 그걸 보면 이미 학문 분야로 근데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만 할 때만 해도 다 그냥 기초적인 연구고 수학적인 연구고 조용히 하는 이론에 가까운 AI였는데 재밌게도 인더스트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2000년대 내지는 한 1900년대 중반 해가지고 AI를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혹시 뭘 것 같습니까? AI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엔 지능형 에이전트예요. 사실은. 지능형 에이전트가 지금 꽃을 핀 게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Siri인 것 같아요. Siri가 항상 AI 커뮤니티에서 해오던 비서 역할하는 거, 어시스턴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고 지금 많은 그 서비스로 간 것들이 사실은 에이전트 개념입니다. 에이전트는 근데 상당히 로봇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보기엔 로봇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바디가 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능형 에이전트는 다 가상의 에이전트입니다. 인터넷상에서만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벌써 물리적인 세계로 나왔고 여기 구글 글래스 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제 어타너머스한 로봇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아마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사실 인지과학 철학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마인드하고 바디가 둘 다가 연구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예전에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름을 Success Story라고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5년 후에 또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잘하는 거 얘기하다 보면 특히 AI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집에서 정말 사람처럼 다 도와주는 로봇 언제 나와요? 뭐 이런 질문을 금방 하시기 때문에 왜 안 나오죠? 뭐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실은 논의해야 될 게 AI는 제가 보기엔 정의상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AI를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 기계는 여기서 소프트웨어도 포함합니다. 아니면은 보통은 사람이 현재 잘하는데 기계가 못하는 거를 하는 거.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잘하는 걸 기계가 못하는 걸 이제 하려고 했고 풀었어요. 그러면 다시 AI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또 안 되는 문제 찾아가는 게 AI예요. 계속 안 되는 문제만 푸는 게 AI입니다. 정의상.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잘하시는 것처럼 무인차나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산업화한 거고요. 무인차가 물론 AI만 쓴 기술이냐는 아니긴 하겠죠. 근데 저 개발한 핵심 연구자를 보면 다 AI이고 사실 머신러닝 한 사람이고 실제로 구글차 만든 친구도 저랑 같이 공부한 독일에서 같은 연구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AI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일을 한 기술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왓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실은 오랜 동안은 정말 AI의 마일스톤이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AI에 거기다 머신러닝 써가지고 다음에 시리가 그랬고 그냥 비디오를 하나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최근의 자료인데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상용화한 예입니다. 이게 세비오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호텔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합니다. 최근에. 이게 원래는 윌로우 가라지라는 로보틱스 벤처에서 오래 연구를 하다가 그건 사업 모델을 못 찾고 사실은 해체됐어요. 구글이 2개 정도 인수하고. 근데 그 CEO가 나가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상용화해가지고 나온 이게 호텔에 실제로 호텔 가서 뭐 타월 갖다 주세요 이러면 여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Hello, your delivery has arrived. 말을 일부러 안 썼답니다. 디자인상으로.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가서 기계음을 내죠 자꾸. 네, 이게 버틀러라는 세비오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요거는 이름이 대시인데 또 다른 건 버틀러인데 그래서 그 지금 기술로 이제 상용화한 일부러 휴머노이드 모양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호텔 2개에서 지금 아마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석세스에 깔린 게 사실 아마 머신러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보시다시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셈볼릭한 클래시컬한 AI에서 했던 머신러닝 기법이 있는가 하면 뉴럴넷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사실 많이 연구된 게 확률 모델 기반의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지금 딥러닝 같으면은 확률 모델 기반도 있고 뉴럴넷 계열에서 발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외에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많고요. 최근에 AI의 인더스트리 경향을 보면 최근 여기 제가 2005년부터 10년을 잡아봤는데
어쩌면 이게 사실은 시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인 자동차가 시작된 게 구글이 2009년에 발표하긴 했는데 사실은 2005년에 아리조나 사막에서 무인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실제로는 2004년에 열렸는데 다 실패했고요. 2005년에 이제 성공한 팀들이 생겼고 그 성공 1등한 팀이 그러니까 스탠포드 AI 랩에서 1등했고 그게 2007년에는 얼번 챌린지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세바스찬 스루니 그 1등한 팀에 구글 연구년 가가지고 비밀리에 무인 자동차 구글카를 했었고요. 사실은 맨 처음에 한 건 스트릿뷰를 했습니다. 스트릿뷰 과제를 처음에 했는데 그래서 2009년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2012년에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나 옛날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제 힌튼 교수를 토론토에 있는 힌튼 교수를 학생 2명하고 회사를 차렸는데 DNN 리서치라는 데를 구글이 인수합니다. 여기에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이제 뉴욕대에 있는 얀 느큰 교수를 페이스북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역시 대학교 머신러닝 랩을 거의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엔 그러니까 이제 바이두가 다시 스탠포드에 있는 앤드류 응 교수를 영입해서 딥러닝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연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올해 초 같은 경우 사실은 IR파에서 지금 딥러닝보다 더 앰비셔스한 정말 브레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 인텔리전스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연구년 프린스턴에 있을 때 뉴로사이언스에 그 사실은 구글 팀하고 페이스북 팀하고 이게 컨소시엄이 2개가 붙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글 팀이 지금 해가지고 구글하고 누가 같이 하냐면은 거기 우리 한국인 2세입니다. 프린스턴에 있는 원래는 페이스북하고 붙었는데 나중에는 거긴 살아남고 하여간 페이스북은 잘린 것 같아요. 그 세바스찬 승 또 다른 세바스찬인데 우리 한국인 2세 그 세바스찬 승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붙었냐면 같이 컨소시엄으로 혹시 폴 알렌이 누군지 아세요? 폴 알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 공동 창업자입니다. 폴 알렌이 폴 알렌이 부자죠. 그래서 보니까 시애틀에 있는 그 풋볼 팀도 구단주더라고요. 근데 폴 알렌이 사실은 한 10년 전에 2000년 정도에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 알렌 인스티튜트 for 브레인 사이언스를 만들었어요. 기초 연구하는 알렌 브레인 맵 뭐 이런 거. 근데 2013년에 두 번째로 자기 연구소를 또 하나 집니다. AI2라고. AI. 그래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팀에 알렌 인스티튜트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사이언스 하는 팀하고 구글하고 그다음 프린스턴 뉴로사이언스 팀하고 정말로 뉴로사이언스 데이터 나온 걸 가지고 브레인 네트워크 분석해서 딥러닝을 능가하는 알고리즘 만들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약간 CIA 냄새가 나는 부서입니다. CIA 계열에. 그래서 뭘 하려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엔 사실은 지금 원래 같으면 이제 페퍼 뭐 이런 로봇이 일본에선 시판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이제 산업화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가지고 페이스북이 딥페이스 뭐 이런 거 해서 얼굴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은 이게 뭐 벤치마크 문제로 이미지넷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이제 성능 향상하기 위해서 밀리언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1000개 클래스. 그전에는 사실 1000개 클래스를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클래스 뭐 많아야 몇십 개 이랬는데 1000개 클래스의 성능을 보시면은 거의 1년마다 막 향상되는데 최근에 그 구글이 만든 구글넷 같은 경우 졸리지 않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아마 제가 조금은 테크니컬한 것도 넣긴 했는데 가급적 그냥 큰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로는 지금 계속 아마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시리즈여서 그런 거 포함해서 좀 더 제가 AI 관점에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요 앞에는 스킵해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AI 및 딥러닝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사실은 AI가 2006년이 50주년이 되면서 1956년에 AI란 말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50년을 벌써 그게 다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걸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엄청난 또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금 여러 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크고 컴퓨팅 파워도 좋은데 그걸 잘 활용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론 자체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데 그다음에 브레이크스루를 이루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는 상식을 위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넣으면은 노이즈가 많고 뭐 이래서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동안 음성 인식도 그랬고 영상 처리도 그랬고 온갖 필터 같은 거 개발해서 프리 프로세싱해서 피처 만들고 이런 엔지니어링을 수십 년 해온 건데 딥러닝이 상식을 깬 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음성 인식도 그냥 로 데이터 많이 쌓아가지고 마구 돌리면은 그게 오히려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데모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것도 make sense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사이에 원래 데이터의 정보를 다 소실했을 수가 있고 근데 기계는 그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데이터가 많은 것.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 인더스트리 같은 데서는 일찍부터 머신러닝을 써왔고요.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AI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딥러닝이 하는 일은 사실은 무지하게 단순한 일이에요. 많은 거 복잡한 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클래스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거 찍는 문제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딥마인드 이런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 같은 데서 데모한 건 이제 비디오 게임 같은 걸 학습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 나름대로 게임 같은 거는 스트래티지도 있고 계속 인터랙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 하는 것보다 성격이 상당히 제너럴한 AI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그 많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지금 일단 잘하고 있는 거는 큰 AI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사실 그거 말고 할 게 많고요. 그래서 그 AI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더 돌아보고 그 지금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더 잘하는 거를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 그 가트너 그룹에서 지금 AI 큰 방향을 내지는 할 연구를 얘기하면서 뭐 시리 같은 스마트 어드바이저 아니면 로봇, 스마트 카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스마트 머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실 IBM도 이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말 그대로 스마트 머신 이런 것들이 IT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뭐 G보 뭐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페퍼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하는 드론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분명히 다 AI의 이제 약간 미래적인 것들인데 시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휴먼 레벨 AI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제너럴한 AI입니다. 지금 하는 AI, 그동안 AI 엑스퍼트 시스템도 그랬고 에이전트도 그랬고 사실은 에이전트만 해도 그래도 제너럴한 거로 이제 가는 성향이 강한데 narrow AI입니다. 다 하나 문제 하나 조각 가지고 푸는 거죠. 예를 들면 object recognition 명확한 narrow AI예요. 그래서 음성 인식 사실은 그래도 좀 제너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언어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 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게 제너럴한 AI인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한 휴먼 레벨 AI. 그래서 휴먼 레벨 AI를 얘기할 때 제가 머신러닝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한번 그 우리 심포지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트리플 AI에 그때 발표했던 2009년인데 그래서 휴먼 레벨 AI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휴먼 레벨 머신러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AI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만 짜주면 끊임없이 사람이 개입해야 되고 그러면 성능 향상이 어려우니까 그걸 자동화해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으면 계속 성능 향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휴먼 레벨 머신러닝으로 하려면 이런 프로퍼티, 기능들을 가져야 된다고 한 10개 정도 열거를 해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딥러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커패시티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지금 딥러닝을 보시면 사실 메모리를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어텐션이나 액티브 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다음 원샷 러닝 이런 것들도 최근에 연구되고 있죠. 그다음 엄청나게 빨리 학습해야 됩니다. 온라인 해야 되고 인크리멘탈 해야 되고 라이프롱 러닝 중요하고, 그다음에 멀티 센서리 인티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러닝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아직 머신 러닝이 상당 부분 미싱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퍼티를 갖는 연구를 프레임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구글 글래스 연구를 그 플랫폼으로 잡았었는데, 구글 글래스가 지금 살짝 들어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란 AI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리얼타임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에서 하는 머신러닝을 연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글래스 가지고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학습하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는 예가 약간 그런 거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모든 챌린지가 다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고 스테이셔너리 하지가 않아요. 지금 머신러닝 할 때 데이터는 다 IID 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포가 내가 항상 같다고 보고 가정을 하는데, 다이나믹하면 데이터가 똑같은 분포에서 온다고 가정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죠. 멀티 모달이고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엄청난 디멘전이고 정말 빅데이터고 하이퍼스케일의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휴먼 레벨 AI나 이런 거 관점에서 머신러닝은 제가 쓰는 러닝의 정의인데요. 옛날부터 써오던, 사실은 꼭 머신이 아니고 사람의 학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습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일단은 성능 향상하는 시스템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성능을 향상하냐면 지식을 습득해서, AI가 항상 지식을 추구해 왔죠. 지식 습득을 하는 시스템이고,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느냐면은 경험으로부터. 경험은 어디서 오냐면은 환경과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여기가 데이터죠. 경험이 보통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고 센싱된 데이터로 표현되고, 데이터 가지고 모델 만드는 게 사실 학습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자동으로 모델 만드는 거고, 모델은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로블럼이에요.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환경하고 인터랙션 해가지고 경험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지식 형태로 축적을 하고, 지식이 계속 쌓여가지고 끊임없이 성능이 향상되는 시스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 세멘틱한 거냐 스킬 러닝이냐 아니면 셈볼릭한 거냐 스타티스티컬한 거냐. 지금 보시면은 AI의 추세가 사실 셈볼릭에서 패러다임에서 상당히 스타티스틱스로 넘어온 거죠. 머신러닝화 되면서. 근데 AI 원래 문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여전히 셈볼릭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이고, 그게 없으면 사실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걸로 학습은 하지만 사실은 그 셈볼릭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쩌면 중요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머신러닝이 AI하고 같은 말로 쓰이긴 하지만 거의 딥러닝이 지금 AI로 쓰이는데, 크게 보시면, 더 크게 보시면은 사실은 AI는 프로블럼 솔빙이고 머신러닝은 요소 기술이에요. 언더라인 요소 기술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지만 무슨 문제를 다룰 거냐 관점에서 항상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굳이 저희가 3세대로 나눠봤는데, 이게 저희 머신러닝 연구소 세울 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약간은 아티피셜합니다. 그래도 약간 의미는 같습니다. 한 80년대부터라고 보자면 초기에 주로 감독학습을 연구했어요. Decision Tree, 커널 머신 최근까지 뭐 연구했지만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그에 반해서 사실은 2세대 정도에서 무감독 학습을 연구를 많이 했고, 여전히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감독 학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딥 네트워크도 그거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코프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 특히. 다음이 뭐냐? 다음이 뭐냐로 저희가 생각한 게 라이프롱 러닝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학습하는, 아까 구글 글래스 쓰고 끊임없이 변하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해서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게 구글 나우 서비스 같은 거죠. 나우, 지금 스마트폰에
근데 거기에 글래스가 붙고 워치가 붙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아직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건 브레인인데 주로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 뭐 perception, action cycle, predictive coding, 뭐 transfer learning. transfer learning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많이 하죠 최근에.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니까 딥한 것도 중요하지만 롱 길게 보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 인더스트리가 많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해온 게 하이퍼넷이라는 모델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사실은 제가 읽는 논문에 더 많은 부분은 인지과학이나 뇌과학 논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머신러닝 논문은 우리 어쨌든 학생들이 다 잘 읽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브레인에 대해서는 최근 한 2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브레인에 적어도 그 펑셔널 스트럭처나 아니면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졌고 특히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 같은 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멍키 브레인이 있는데 랜덤 네트워크 있고 레티스 구조 같은 정방향 이런 창 모양의 네트워크 있는데 복잡계 이론 관점에서 보면 멍키 브레인은 랜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형화된 레티스도 아니에요. 그 중간쯤에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비행기 공항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허브 공항이 있죠. 허브 공항이 있고 거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오는 국제선은 인천을 통해서 오고 인천에서부터 제주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브레인 네트워크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사실 인터넷도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알려져 있죠. 심지어는 세포 안에 있는 몰레큘들의 네트워크도 그런 특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한 거에 의하면 언어망도 단어들의 망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데서 단어 분석해 보면은 그런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럴한 특성이고 이게 약간의 모듈러한 구조, 허브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랜덤한 것도 있어요. 랜덤한 구조가 장점은 빨리 커넥션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해요. 근데 이제 컴팩트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허브나 모듈 같은 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무슨 스몰 월드 프로퍼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키텍처는 저런 아키텍처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레귤러한 구조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트레이닝이 잘 되니까 엄청난 스케일, 라지 스케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따지면 저런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자연이나 사회현상이나 엔지니어링한 구조나 많은 시스템의 오르가니제이션에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저런 프로퍼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브레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원리를 우리식으로 그냥 컴퓨터하는 사람들 간에 쉽게만 보자면 이런 제가 정리 그냥 샘플하게 해보면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머신러닝 이런 원리를 아직 다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뉴럴넷 계열들이 하려고 한 게 이런 거였고 근데 많은 것들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잊으면 안 될 게 사실 케미컬하고 몰레큘러한 베이시스가 있어요. 시냅스에서. 이게 웹 디바이스예요. 물론 컴퓨터가 꼭 그거를 닮으려고 할 이유가 있느냐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엔지니어링이니까. 근데 분명히 지금 기계가 못하는 건데 사람이 잘하는 거를 보면 그런 원리가 하여간 적어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지금 언어 처리하시는 분들이 다 딥러닝 가지고 턴 벡터 같은 거를 벡터 형태로 만들고 눈이 부시다고 예. 제가 막 그랬구나. 그래서 분산 표현 쓰고 또 다른 거는 multiple overlapping representation. 사실 딥러닝 같은 것들이 이런 걸 쓰고 있는 거, hierarchical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브레인 구조에서 오래전부터 제가 쓰는 슬라이드인데 associative recall하고 population coding하고 assembly 조각을 막 레고 조립하듯이 조각 이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sparse coding,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파이어링 하지 않아요. 상당히 일부분만 파이어링해요. 브레인이 안 그러면 이게 에너지 컨섬션이 되게 많겠죠. 사실은 지금 딥러닝 같은 거를 하드웨어로 다 만드는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데 GPU나 에너지 문제가 생깁니다. 브레인에서 배울 게 에너지 파워를 아주 적게 쓰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저런 원리가 분명히 관련되는 오랫동안 진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샌파이어 체인 뭐 이런 거 다이나믹 코디네이션 사실 중요한 원리고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거는 저런 원리를 일부 다는 아직 아니고 일부 닮아가지고 그걸 머신러닝화하는 구조로 만드는 일이고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이퍼넷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의 특성들을 반영한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머신러닝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모델 구조, 딥 뉴럴 네트워크, 층을 많이 쌓은 뉴럴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인데 무슨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형태, 디시전 트리 모양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다 이름이 보면은 구조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있고 데이터로부터 그 구조를 자동으로 만드는 게 학습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타깃은 사실 구조죠. 그래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knowledge representation이 AI에서 중요한 것처럼 머신러닝에서 representation 아키텍처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잡은 아키텍처가 이제 하이퍼넷이라는 아키텍처고 저걸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게 또 있겠죠. 예. 그래서 하이퍼 네트워크 레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되게 플렉서블한 구조입니다. 근데 상당히 컴비나토리얼한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프에서 두 노드만 연결하는 걸 엣지라 그러는데 하이퍼 그래프는 이거 수학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프 하이퍼 엣지는 노드 3개를 연결하는 걸 엣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노드 4개를 연결해도 엣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엣지를 제너럴라이즈해서 모듈을 만듭니다. 빌딩 블락을 좀 큰 구조를.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청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메모리 청크 같은 건데 메모리 청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분산된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도 약간 모듈러한 구조를 쓰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학습이 컴비나토리얼한 스페이스를 뒤져야 돼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만은 학습이 안 됩니다. 디스크리트한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약간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서치는 파라미터 튜닝에만 쓰고 사실은 구조 학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를 랜덤하게 막 쪼갭니다. 엄청나게 많이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려는 사실 컴프레션 하는 방법 비슷해요. 랜덤하게 프래그먼트를 많이 해가지고 컴프레션하고 그다음 웨이트가 있습니다. 뉴럴넷처럼 웨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조각으로. 그래서 그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저게 저희 지금 보면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 단지 그래프 스페이스에서 구조의 스페이스에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같고 그래서 그 objective function은 에너지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원래 데이터 무감독 학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reproduce 하도록 그러니까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건데 결국 안에 있는 그 컨비네이션이 여기 보통 우리가 쓰는 WI, XI 1창들의 썸만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곱하기 2창, 3창, 4창, 5창, 6창, 7창 어디까지 할 거냐는 그게 저 알고리즘이 찾는 겁니다. 어느 한까지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모델 셀렉션 프로블럼인데 regularization 그거 자체를 건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메모리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주 층수가 많은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그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미니미제이션이고 굳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얘기한다면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델로 보면 확률 그래프 모델 계열에서 다이렉티드 모델, 언다이렉티드가 있는데 다이렉티드 모델, 베이지안 네트워크, 히든 마크오프 모델, CRF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 여기 엣지의 방향성을 주면 다이렉티드 하이퍼 넷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언다이렉티드를 하면 볼츠만 머신, 마크오프 랜덤 필드, 팩터 그래프 뭐 이런 계열의 사실은 일반화시키려고 했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어 오더의 그래피컬 모델로 볼 수 있고요. 이 방법을 가장 잘 데모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으로 사실 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만든 건데요. 뭘 하려고 했냐면 비디오에서 그 비디오 여기 지금 데이터는 뽀로로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에 대사도 있죠. 사실 AI가 하려고 했던 큰 챌린지가 언어하고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직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언어 비전 문제를 다 가지면서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만화 영화의 스토리를 학습할 수 있으면은 상당 부분의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할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여기 챌린지로 삼은 거고 지금 나온 아키텍처는 결과적으로 아까 그 하이퍼넷 구조로 그 그림의 청크들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만화 영화여서 저희가 표준화된 그 영상 처리 기술로 피처를 찾으면 오브젝트들이 찾아집니다. 이 필터들로. 지금은 사실은 이 필터를 밑에 CNN 같은 딥러닝 구조를 써서 합니다. 이 밑에 더 딥 구조를 또 다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그거조차 자동화한 건데 초기에는 영상 처리해서 오브젝트 찾고 그다음 단어 찾고 단어하고 오브젝트하고의 조합의 스페이스를 아까 하이퍼 엣지를 만들어서 계속 결합해서 층을 쌓아 나가면서 개념 상위 개념 상위 개념 상위 개념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뽀로로가 어떤 특성을 갖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뽀로로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확률 모델이어서 그 학습이 되면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성한다는 게 뭐 알고리즘은 생략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베이지안이고요. 당연히 초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를 계속 관측하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업데이트하고 근데 이제 층을 쌓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그래프 몬테칼로라고 부르는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처럼 사실은 혹시 제네틱 알고리즘을 아시면은 그거하고 상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엣지의 스페이스에서 사실 계속 어셈블리하고 디어셈블리하고 그러면서 그 원래 그 만화 영화의 내용을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하이퍼 엣지들을 계속 살아남기고 복제하고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상당히 랜덤니스가 많이 들어간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확률 분포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딥러닝 구조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건 모든 거는 무감독의 리컨스트럭티브한 러닝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은 원래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거예요. 그냥 복제하는 개념이에요. 컴프레션 하듯이. 그래서 바라건대는 그렇게 하면은 안에 날리지 구조가 찾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날리지 레프레젠테이션 구조로 사실 하이퍼넷이라는 제너럴한 구조를 삼은 거고 그게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그게 이머지 하도록 날리지 내가 그 구조가 찾아지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으면 영상하고 단어가 들어가는데 층을 쌓으면서 이놈들이 결합이 됩니다. 멀티모달로 결합되고 또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는 걸 단계로 가서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습이 되면 단어가 주어지면 문장이 주어지면 영상을 생성할 수 있고 반대로 영상이 주어지면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 개념 비슷한 걸 최근 구글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원래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문제, 기계 번역 문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한영 번역하는 대신에 영어 한글을 번역하는 대신에 영상하고 언어를 상호 번역하는 문제로 봤고 지금 요즘 구글이 이 개념으로 아마 상용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번역은 명확히 언더스탠딩이 안 돼도 사실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 알고리즘하고 저희가 장점으로 본 거는 하이오더 텀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학습해요. 근데 메모리에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안 되면 빨리 집어넣는다. 그래서 무지 빨리 학습할 수 있고 구조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코딩 원리가 많이 깔려 있는데 브레인의 원리인데 사실은 그 변화를 얼마나 추적하면서 안 변하는 것도 어떻게 유지하느냐. 사실은 머신러닝의 펀더멘탈한 딜레마입니다. 변화만 따라가면 원래 안 변하는 거를 놓치고 그렇다고 옛날 것만 고집하면 변화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펀더멘탈한 트레이드오프인데 브레인이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파퓰레이션 코딩을 써요. 브레인에 뉴런이 10에 11승계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놈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막 추적하는 데 쓰고 일부는 옛날 걸 유지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브레인의 원리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여전히 아직 안 풀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그런 원리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하이퍼넷에서는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이퍼 엣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업데이트하고 일부는 그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컴포지셔널리티인데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거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알고리즘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컴포지셔널리티인데 A하고 B를 조합해서 C를 만들 수 있는. 근데 AI 옛날 셈볼릭 AI를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표현 방식이었어요. 언어 이런 거를 다루려면 컴포지셔널리티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통계적인 방법들은 이걸 안 하죠. 그러니까 구조 학습을 해야 이런 걸 하는 건데 대부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자기가 자기를 슈퍼바이즈 하는 거. 이게 무감독 학습이에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복제한다 그랬는데 복제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하드웨어로 사실 만들려면 리컨피규러블 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 같은 게 돼요. FPGA나 이런 걸로 예전에 사실은 구현해온, 그래서 제가 보기엔 GPU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구현하기 쉬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인공지능의 심볼리즘이 있었고 커넥셔니즘, 뉴럴넷 계열, 이게 지금 머신러닝 이쪽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AI가 사실은 다이내미시즘입니다.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요한 것을 잘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뭐냐면 시간에 관한 변화예요.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이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브레인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요. 시간을 저희가 다 무시하고 있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 시간을 무시하고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퍼넷 가지고는 하려고 한 게 저희가 사실 하이퍼 인터랙셔니즘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초기에 철학적인 걸로. 그러니까 사실 앞에 두 개를 결합하고 다이내미시즘을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는 그 실험들이 사실은 저런 거를 하는 방향이고요. 수학이 사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머신러닝 지금 보시면 사실은 왼쪽 심볼리즘은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이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로직이나 포멀 랭귀지 기반에 있죠, 수학이. 근데 지금 머신러닝이나 옛날 뉴럴넷을 보시면 대부분 리니어 알제브라나 스태티스틱스가 많이 깔려 있어요. 통계가. 근데 다이내미시즘은 주로 뭘로 하냐면 지오메트리고 캘큘러스예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해요. 물론 머신러닝에서도 그레디언트 계산하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긴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지금 약간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것들이 약간 저런 방향에 비슷하고, 히든 마커프 모델이나 아니면 칼만 필터나 무슨 파티클 필터 이런 것들이 약간 이쪽 계열입니다. 저희가 수학으로 삼은 건 그래프 이론하고 확률 probabilistic한 로직이에요. 그냥 로직이 아니고 probabilistic한 로직이고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그래서 좀 수학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적어도 기존의 머신러닝으로 안 되는 거 어떤 거를 시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비디오나 뮤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는 거를 주로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머신이라고 도 부르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음악의 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냐면은 그 음악을 그냥 복제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하이퍼 엣지식으로 음악의 조각을 랜덤 청크들을 막 만들어서 재조립하면은 음악이 생성될 거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실험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여태 한 게 예를 들면 뭐 미국 민요, 뭐 스코틀랜드 민요, 아까 하이퍼넷을 4개를 따로 만들었는데 각각 다른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냥 음악을 재생성하도록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 조금 음악 소리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3, 4는 뭐냐면은 김건모곡, 이게 앞에는 수완이 강을 주고, 요건 이게 김건모곡으로 학습한 하이퍼넷이 생성하는 음악이에요. 김건모곡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약간의 향이 있는 건 느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신승훈곡 스타일입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수완이 강이에요. 최근에 사실 AI 보도되면서 음악 뭐 얘기들 나왔는데, 저희가 이 논문이 2009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시리어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소리로. 뭐냐면 기본 개념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 음악가의 저희가 아바 뭐 그다음에 있나? 아바곡
곡이 많은 음악가가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아바, 비틀즈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곡이 많은 사람들을 해서 그 곡을 계속 학습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그 곡에 있는 특성이나 그래마 같은 패턴이 찾아질 거라고 본 거고, 그거를 그 사람이나 그 작가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들의 성향 같은 거죠. 그거를 기계가 그냥 무감독 학습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yesterday 이거는 약간 오버피팅 된 거예요, 사실. 원곡을 재생할 수 있느냐를 실험한 예여서요. 이게 DB에 넣고 그대로 검색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막 조각을 냅니다. 랜덤 청크를 그걸 재조립합니다. 여기 재조립하는 학습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음표를 2개, 3개, 4개, 5개, 6개, 9개까지 10개? 긴 조각, 작은 조각을 막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재조립하는데 재조립하는데 사실은 어느 놈이 중요한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게 기계가 알아서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긴 음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쓰다가 사라져요. 진화하는 원리입니다. 너무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특정 음악만 잘 표현하지 제너럴한 그 작가의 아니면 음악가의 음악 성향을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덜 되는 거죠. 근데 필요해요. 특정.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또 짧은 것들은 예를 들면 여기 제가 글자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것들은 처음에 있다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올라가다가 사라지고 어떤 것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음표의 그 메모리 청크끼리 사실 계속 경쟁하는, 그러니까 셀프 오가나이징 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달라지면 저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동화된 머신러닝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구조를 학습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음악의 특성 같은 거를, 그래서 나중에 셈볼릭한 AI가 하고자 했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의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관점은 사실은 음악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흥얼거릴 수 있죠. 마치 흥얼거리는 것 같은 거를 기계가 흉내낸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네이션으로 하고, 비디오를 보시면 좀 더 가깝습니다. 비디오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이 비디오 연구 저희가 맨 처음에는 프렌즈 10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프렌즈 TV 드라마 일단 10년짜리 긴 게 있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카피라이트도 별로 안 중요시할 것 같고, 제가 그 출장 갔을 때 비디오 가게를 가서 많이 뒤져봤는데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역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데, 그다음 중간에 결과가 먼저 나온 게 이제 카툰 비디오 뽀로로인데, 그래서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AI의 벤치마크 문제예요. 왜냐하면 멀티모달, 랭귀지, 비전, 오디오가 다 있죠. 이게 시츄에이티드 된 거죠. 컨텍스트도 있죠. 상당히 자연스러운 드라마죠. 다이내믹하죠. 실세계를 거의 반영하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하면서 상당히 에듀케이션을 합니다. 날리지 애퀴지션 하는 좋은 툴이 날리지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같은 게 엄청난 사실 지식의 보고인데, 그걸 기계가 다 학습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왓슨은 텍스트로만 했다면 저희는 비디오 왓슨 같은 거를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스케일은 전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영상하고 언어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지과학적으로 사실 grounded knowledge grounding, 사실 AI에서 가장 초기부터 문제 삼았던 겁니다. 심볼리즘의 그 한계가 실세계에 그라운딩된 knowledge를 가지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비전 같은 게 적어도 그라운딩 되는, 그러면 언어를 보다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지과학회 먼저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인지과학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개념을 머릿속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이제 학습 모델로.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를 본다면 한 3살짜리가 만화를 보면서 이런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흉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 트레이닝 데이터를 영상에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추출했고요. 단어는 그냥 저절로 서브타이틀이 있으니까 추출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성은 아직 안 했고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가지고 해서 실제 실험은 뽀로로 183편 에피소드 한 1200분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그 인크리멘탈한 학습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모든 거 인크리멘탈입니다. 온라인이고 인크리멘탈. 가장 제가 보기에는 러닝이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이고 그래야지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을 것 같아요. 배치 러닝식으로는 사실 스케일러블 하지 끝까지 스케일러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학습하면 예를 들면 그걸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하이퍼넷이 학습한 걸 비주얼라이즈 굳이 해보면 그림 조각하고 단어들의 조각이 이렇게 마치 시멘틱 네트워크 같은 걸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멘틱 네트워크인데 비전이 들어간 시멘틱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그걸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링귀스틱한 knowledge representation이고 에피소드를 학습할수록 당연히 이제 지식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 에피소드를 보면서 지식이 점점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성장하거나 refine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부 있었던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제약을 많이 주진 않았는데 사실 브레인이 저희가 보면 이게 1.4kg 디바이스를 가지고 평생 한 90년을 쓰잖아요. 엄청난 지식을 그러니까 그 컴프레션 하는 디바이스인데 그 컴프레션 하는 원리 이 관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비디오온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처럼 휴먼 지놈이 모든 유전자의 지도를 그리려고 한 것처럼 모든 세상의 비디오를 기계가 학습하면 어떤 지도가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지식의 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뭐 하는데? 이 질문이 항상 그래서 어디다 쓰는데? 예. 그래서 우선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그래서 글을 넣으면은 그림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영화 2시간을 보고 나와서 막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엄청난 사실은 사람이 잘하는데 기계가 못하는 능력이거든요. 멘탈 이미저리, 심상을 떠오르는 거. 그래서 많은 그 지능적인 정보 처리에 제가 보기엔 깔려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의 기반인 것 같고요. 가장 원초적인 연상적 작용을 하는. 그래서 뽀로로를 많이 봤다면 뽀로로 글을 주면 그림이 떠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는지는 나중에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놀아주는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이 뭐 그림도 막 보여주고 지가 만들어서 생성해서 주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그 영어를 자꾸 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로. 그래서 반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번역인데 장면을 주면은 이제 글을 생성합니다. 이게 요즘 또 구글이 하고 있는 건데, 예. 영상 검색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뽀로로에 관해서 하여간 장면을 주어지면 글을 생성합니다. 여기 실제로 저희가 생성한 건데 그래마는 안 맞습니다. 그래마를 전혀 넣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이퍼 엣지로 그냥 완전히 그 인스턴스로만 학습한 거여서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이 그림하고 어소시에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고요.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는데 정말 스토리를 텔링하는 겁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바타 영화 같은 걸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아바타 영화 사실 그래픽스 기술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만 쫙 넣어주면은 나머지는 스토리에 대한 비주얼한 피처 같은 거를 생성하고 나머지를 그래픽스 기술로 합성해버리면 사실은 소설책 하나 주면은 영화가 나오는 것 같은 사이언스 픽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면. 그래서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관점에서 이제 전체 긴 스토리를 학습하는 게 챌린지입니다. 왜 챌린지냐면 아까 그 펀더멘탈한 딜레마가 있어요. 학습을 하려면. 그러니까 긴 거를 잘하려면 짧은 걸 놓치고 짧은 걸 잘하려면 긴 스토리를 놓쳐요. 그 원천적인 그 딜레마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얘기는 잘 기억하는데 긴 스토리를 잃어먹거나 아니면 긴 스토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잃어먹는 이런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머신러닝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다 주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약간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림이 아까 보신 그림이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실제로는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인크리멘탈하게 학습하는 과정을 이게 기계가 계속 추론하면서 생성하는 그림입니다. 그걸 약간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을 예를 들면 통통 please change this book 뭐 using magic 꾸리꾸리 통통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치면 이게 이제 나온 대사인데 대사를 저희가 지금 툴 만드는 거는 이걸 온라인으로 단어를 치면은 그때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애들이 이거 가지고 놀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지금 초기 버전인데요. 그래서 앞에를 치면은 이런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만들면 되고 사실은 그래서 로봇에 지금 나우 로봇에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는 나우 로봇 요만한 조그만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만화 영화를 보면서 같이 놀아주는.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사실 Q&A 비디오 Q&A 사실 튜링 테스트예요. 지금 우리 학생이 워싱턴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논문. 제가 일이 있어서 저는 모레 가는데 AAAI 이제 펄 심포지엄에서 이 논문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비디오 튜링 테스트 같은 거로 가려는 건데 완전히 거긴 아니죠. 아직 뽀로로에 관한 한이니까 뽀로로에 관한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로봇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하고 막 뽀로로에 관한 한 얼마든지 Q&A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정해진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다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무감독 위주로 학습이 된 거여서 계속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계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문법은 아마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에 사실 철학이 좀 있는데 embodied cog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게 저희가 AI가 셈벌리즘으로 출발해서 가상 세계에서만 했는데 정말로 그럼 지식을 알고 이해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철학에서도 사실은 지금의 큰 철학은 그 마음만이 아니고 마음하고 몸이 하나가 돼서 embodied 바디가 있는 마음 그걸 중요시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제가 비디오에 그림을 넣은 것처럼 이게 약간 그라운딩을 자꾸 시키는. 근데 여전히 비디오는 비디오죠. 디지털 미디어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라운딩이 되려면은 피지컬한 월드에서 센서 데이터를 학습해야 그러니까 정말로 기계가 사람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언더스탠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써가지고 하는 학습을 인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 관점에서 그래야 정말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기계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웨어러블 센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이미 뭐 상용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센싱하는 테크놀로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를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아까 비디오홈이 그러니까 모든 비디오를 다 분석하겠다는 것처럼 사실 라이프홈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우리 휴먼 지놈 맵처럼 일상생활에 적어도 한 개인의 지도를 완전히 그려보려는 시도입니다. 휴먼 비헤이비어의 맵을. 그래서 실제로 이미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우리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의 다음 정도 모바일 센서, 비전 센서,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쓸 수 있고 모션 센서, 바디 센서, 심지어는 브레인 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웨어러블 형태로 여기 찾는 EEG 센서들도 이미 생깁니다. 물론 정확도가 아직은 문제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의 맵이나 단순한 구글 맵 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액션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생각이 들어간 왜냐하면 SNS에다 뭐를 올렸는지 뭐 카톡에 뭐를 썼는지 사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생활 패턴이 있다면 그 그래머가 뭘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행동에 그래머가 있고 B라는 사람의 행동에 그래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을 해도 저희가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을 찾는가 하면 빠른 길을 찾거나 뭐 신호등 없는 길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마치 그래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로우 레벨의 이 시그널 데이터로부터 하이 레벨의 원래 고전적인 AI가 하려고 했던 그 그래머 같은 날리지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만들어내는 추출뿐만이 아니고 자동으로 생성해내고 이 그래머에서 사실은 그 다음은 추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휴먼 라이프의 생활의 그래머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말은 좋은데 사실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금은 작은 과제마다 사실은 그 도메인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로보틱스 과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진짜 로봇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과제인데 식당 로봇을 만드는 게 그 과제의 미션이에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식당 종업원을 하고 로봇 대화하는 거를 이제 주로 대화 쪽을 맡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머신러닝 식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글래스 이건 사실은 구글 글래스는 아니고 구글 글래스 그거보다 비싸면 5천만 원짜리 장비인데 그 아이 트래킹이 달린 그 토비 글래스입니다.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 다 추적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메뉴를 어디를 보는지 이런 거를 다 추적할 수 있는 상당히 정밀 장비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서버 역할을 하고 그 와치 같은 거나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고 그러니까 종업원하고 식당 손님하고 대화하는 거 모든 거를 다 녹화하고 로깅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그냥 그걸 복제해 버리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건 다 복제 개념, 클로닝의 개념입니다. 복제하는 마음을 복제하는. 그래서 무감독 학습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 행동에 그래머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일단은 가정입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센싱만 한 걸로 보면 주문한다, 먹는다, 마신다인데 사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여기 보시면 뭐 파스타랑요 드레싱은 뭐 어쩌고 해주세요. 이 대화를 이게 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쓰는 학습의 로 데이터고 이거를 여러 방식으로 처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상위 레벨의 그 스키마 같은 걸 찾아내는 게 그래서 지금 비전 처리하려면 아주 로우 레벨 당연히 컨볼루셔널 뉴럴넷 같은 기존의 뉴럴넷 딥러닝이 잘하고 있고요. 스피치, 그다음에 액셀러로메타 액션, 그다음에 하이퍼넷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넷은 이 상위 레벨의 이 구조 찾는 게 아주 로우 레벨은 잘 못합니다. 하이퍼넷은 그걸 잘하려고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중간 위에 레벨 그러니까 심볼릭한 거하고 밑에 중간 정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어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거여서 그래머를 찾는 데는 아주 유용합니다. 대신 그런 식이고 실제로 보시면은 뭐 실험 데이터 그래서 카메라하고 게이지를 주로 게이지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이 그 컴퓨팅 파워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똘똘하거나 빨리 계산하거나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상당히 어텐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빅데이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돌릴까는 제가 보기엔 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무슨 데이터를 학습할까 잘 고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거 다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카메라로 찍으면 이걸 막 영상 처리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차피 저희가 초점이 딱 요 손끝이랍니다. 고기가 있는데 이동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어텐션이나 셀렉티브하게 학습하고 거기에 효율이 있고 그래서 사실 액티브 러닝이나 이런 셀렉티브한 어텐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사실 그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골라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멘탈하고 셀렉티브하게 액티브하게 하는 게 사실은 효율을 올리는 방법인 것 같고 그거는 분명한 게 그 실험을 해보시면 많은 데이터 모아놓고 사실은 그 잘 고르시면은 그 중에 반만 쓰면은 원래 데이터가 90% 나온다면 한 1, 2% 손해 보시면 데이터는 반 내지는 3분의 1만 써도 돼요. 대부분의 실제 데이터는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컴퓨팅 파워는 당연히 중요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30년 전에도 모자랐어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할 때도 일주일씩 돌리고 그랬어요. 선 워크스테이션에서.
여전히 지금 딥러닝에서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컴퓨팅 파워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게이지 같은 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학습해야 되는 정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로 가면 미래, 제가 제목을 그냥 마인드 머신 그랬는데, 그래서 머신이긴 한데 마인드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게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보니까 사실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 생긴 게 한 1860년대 독일에서 처음 심리학 연구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는 한 2000년, 1900년대 돼가지고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하면서 주로 내성에 기반해가지고 마음을 연구했어요. 속으로 생각한 걸 말로 끄집어내거나 글로 표현해서 사실은 100% 믿을 수가 없죠. 그게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심리학자들이 한 게 비헤이비어리즘입니다. 관측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연구할 중요한 거를 버렸어요. 마음을 버리고 행동만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인지과학 심리학자, 언어학자들조차도 사실은 컴퓨터를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정보 처리의 개념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이용했는데, 사실 AI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아날로지로 썼는데, 그래서 하여간 대부분 지난 한 4, 50년 동안 그 심리학에서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사실은 마인드 내지는 브레인이라고 보는 아날로지를 계속 취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기엔 웹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웹 같은 게. 그래서 그게 카그니티비즘이고 인지과학이고, 재밌게도 인공지능하고 같이 맥을 일치합니다. 실제로 교류, 그 오버랩에 되는 연구자들이 있고요. 촘스키 이런 분들이 그런 분이죠. 사실 물론 촘스키가 인공지능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인지과학이나 이런, 그 다음에 같이 실제로 시작합니다. 거의 5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마음만 하고 잃어먹은 게 브레인을 생각 안 하고 마음만 얘기했어요. 저희가 옛날에 한 AI 심볼리즘이 그런 케이스죠. 브레인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능만 흉내내면 되니까 추론하고 이런 것만. 그래서 그게 이제 뉴럴넷이 나오면서 브레인 구조를 약간 흉내낸 커넥션, 인지과학에서는 이걸 연결주의라고 부릅니다. 뉴런들이 연결돼서 지식을 표현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머신러닝이 사실은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철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바디를 중시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잘 보시면 저희 기술이 다 바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상세계에서,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하시는 분, 믹스드 리얼리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로 다 가고 있죠. 가상세계에서 출발했지만 물리세계하고 결합하고 있고, AI도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PC에서는 컴퓨터 안에서만 했지만 스마트폰에 나오면서 적어도 로케이션 센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고, 음성이나 이제 비전을 넣기 시작하고 있고, 다른 온갖 습도, 온도 이런 거 하고 있고, IoT가 이미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기술도 바디나 물리세계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모든 물리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는 혹자는 이거를 액션 사이언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액션이 바디에서 나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그냥 embodied mind, 마인드인데 바디를 갖춘 거. 그거를 AI 관점에서 보면 마인드 머신. 그래서 옛날엔 마인드만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바디를 갖추는 머신 형태로, 어떻게 보면 결국 약간 로보틱스에 가까이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무인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무인차 바디만 있었죠. 기계공학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거기다 이제 IT나 AI를 집어넣어서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고, 전기자동차 이런 걸로 가면 사실 미케닉스도 별로 없는데 이제 바디만 소프트웨어로 거의 움직이는 이런 근데 바디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밀결합되는 점차. 그래서 물리적인 게 상당히 사실 하드웨어 성격이 있기는 있죠. 센서 이런 거지만. 그래서 그런 예 하나로 아마 그냥 요거는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거는 This is your house. This is your car. This is your toothbrush. 이게 MIT에 있는 브리즐이라는 교수가 창업해가지고 The things that matter. 아직은 만들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The world's first family robot. 사실은 시리가 책상 위에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Everyone out throughout their day. He's the world's best cameraman. By intelligently tracking the action around him, he can independently take. 근데 시리는 카메라가 없죠. 근데 이거는 물리 세계를 이제 센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Take the picture. 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근데 움직이면 상용성이 또 떨어지죠. 가격이 So you 올라가서. don't have to skip a beat. Excuse me, Anne? Yes, Jibo. 비디오를 잘 만들었어요. 물론 저게 그대로 다 만들어질지 아직 약간 연장됐다 그러죠. 이거 딜리버리 하는 게. Thanks, Jibo. He's an entertainer and educator. 아까 저희가 사실 뽀로로 같은 건 여기서 딱 하는 장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애들하고 그림책 보면서 놀아주는. Hey, where'd you go? There you are. He's the closest thing to a real-life teleportation device. 그다음에 이제 바디가 중요한 건 여기서처럼 텔레프레젠스가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Hey, maybe turkey pizza? I want turkey pizza. And he's a platform, so his skills keep expanding. He'll be able to connect to your home. Welcome home, Eric. Hey, buddy. Can you order some takeout for me? Sure thing. Chinese, as usual? You know me so well. And even be a great wingman. You have a voice message from Ashley. Want to hear it? Absolutely. Hey, call me when you're home. Better make that takeout for two, Jibo. We've dreamt of it for years, and now he's finally here. And he's not just an aluminum shell, nor is he just a 3-axis motor system. He's not even just a connected.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PC가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PC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패드 같은 게 하다가 지금 패드도 잘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지보 같은 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IoT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들고 있고 삼성이나 LG도 저기다 투자했습니다. 다리는 걸쳐놨어요. 그 다음에 진짜는 이건 이미 상용화된 일본에선 상용화된 페퍼라는 로봇이고 요만한 아이 크기의 제스처까지 하고 걷는 건 아닌데 롤링하는 움직이는 것까지 하고 아마도 뭐 상점 안내 로봇 이런 거 같은 걸로 지금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 한국에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은 최근에 영화인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희가 하는 연구를 올 3월에 나왔던 영화인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려고 했더니 저녁 9시 이후에만 있더라고요. 인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로봇이 개념을 학습합니다.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우유를 보고 learning by doing이죠. learning by experimentation 이런 거예요. learning에서 자기가 실험해서 학습하는 A machine that can think and feel. 생각하고 느끼는 기계. 시계라는 개념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말도 배워보고 여기 보면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가 행동을 배우죠. Anything you want to do in your life, you can do. Write poetry, have 그림도 그립니다. original ideas. 기계니까 무지 빨리 그리죠. People are always fearful of something they don't understand.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다음에 이 깽단이 주인이 됐는데 그래서 막 자동차 You know what's a black sheep? 강도질 여기 그림책 보면서 같이 학습합니다. 그림책 보면서 사실은 나쁜 일도 같이 배우는데 그래서 그 You taught us s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나중에는 브레인 카피도 합니다. 기계인데 Cool and tough. I'm being cool. This robot, he's got to be removed. He's just a kid. It could be the next step in evolution. I am consciousness.
I'm alive. I am Jeppy. 제피라는 영화고 그냥 연구 차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기계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다 학습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나쁜 거조차도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윤리의식 이런 거는 사실 넣어줘야 된다는 아마 자각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휴먼 레벨 AI 내지는 이제 스마트 머신, 마인드 머신 뭐 이런 걸로 가려고 하면 이미 뭐 TV, 뭐 워치, 글래스, 비클, 뭐 CPS 사실은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 IoT 이런 것들이 이런 거의 연장인 것 같은데 이미 사실 시스템이 오고 있었죠. AI도 보면은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 센서하고 연결되고 액션하고 퍼셉션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상위 레벨의 마인드나 카그니션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 인더스트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덜 명확한 이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관점에서도 실세계, 실생활, 실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AI도. 그러려면 멀티 센서리 스트림 데이터 다뤄야 되고 리얼 라이프의 컨텍스트, 엄청난 컨텍스트 어웨어한 걸 해야 되고 사람도 그걸 잘하는 것 같고 오픈 시스템입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사실 AI를 개발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려워졌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행히 머신러닝이 이런 걸 잘해줍니다. 머신러닝 데이터 드리븐으로 끊임없이 어댑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에서 저절로 머신러닝 방식으로 이제 트랜지션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구글 프리딕션 무슨 뭐 아마존의 뭐죠? 그 무슨 ML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뭐 이런 데서 머신러닝 해가지고 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킬러 앱으로 머신러닝 툴을 제공해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하고 MS도 하고 그 다음에 구글도 하고 있고 구글이 좀 일찍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시리어스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킬러 앱으로 머신러닝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제 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모아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고 분석할 생각만 하면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물론 그게 다 C 프로그램을 대체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머신러닝이 이제는 그냥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반화돼 대신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그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IID,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 더 이상 아니고 오픈이고 불확실성이 아주 높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 브레인이 가진 원리라고 제가 보는 건데 빠르고 유연하고 로버스트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추론이나 학습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컴퓨팅 파워를 많이 이용하면 계속 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실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